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은 북한 핵과학자의 가슴 조이는 탈북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북한의 핵과학자는 왜 가족을 다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야만 했을까요? 북한 핵과학자의 증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핵과학자로 산다는 건 축복일까, 저주일까? 사람들은 우리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믿어요. 김정은이 직접 연구원을 업어주고 가족까지 챙겨준다면서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에 속박된 존재였어요. 연구에 성공하면 혁명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는 순간 반역자가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연구소에서는 연구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나는 내가 다음 차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핵과학자로 선택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국가의 인질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수학을 잘한다는 이유로 선택받았어요.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을 찾았을 때 나는 그 기준에 맞춰졌어요. 내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 뛰놀던 시간, 나는 도서관에서 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야만 했고, 조국을 위해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야 했죠. 평양 신원동 제1중학교 김일성대, 김책공대를 거쳐 연구소로 배치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국가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과학자는 국가의 보물이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 무기다. 이 말이 늘 따라다녔어요. 특별 배급, 우수한 거주지, 가족까지 국가에서 관리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감시망 안에서 제공되는 특권이었어요. 우리가 연구에 실패하거나 김정은이 원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특권은 언제든 폐기될 수 있었죠. 2017년 3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이 성공했을 때 김정은이 연구원을 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공개됐어요. 그 사진을 보며 사람들은 핵과학자들은 최고로 대우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해 9월 제6차 핵실험에서 일부 연구진이 실험 결과를 만족스럽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숙청당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죠. 북한에서 핵과학자는 국가의 영웅이 아니라 성공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였어요. 며칠 전부터 연구소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연구소 연구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출장이라고 했어요. 박 박사와 김 박사가 어제 떠났습니다. 연구소 과제가 많아 임시로 다른 부서에 배치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 다음엔 새로운 임무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이번엔 원자력공업성 핵심 연구원 3명이 새 프로젝트로 이동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사업이라 우리가 알 수 없답니다. 그러나 연구실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묻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대답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그 순간부터 불안했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 혹시 나인가? 며칠 전 연구소에서 아침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책상 위에 연구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밖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창밖을 보니 군용 트럭 한 대가 연구소 앞에 서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연구소 직원 전원이 밖으로 불려나갔어요. 트럭에서 2명의 연구 책임자가 끌려 내려왔어요.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나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한 피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 당 간부가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조국의 핵 개발을 방해한 반역자들이다. 패배주의에 물든 자들은 혁명 정신이 결여된 배신자들이다. 즉각 사형에 처한다. 총성이 울렸어요.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누구도 울지 않았어요.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연구소의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연구소를 드나들면서 연구원들을 하나씩 불러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내 이름이 불렸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보위부 요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박진우 연구 책임자, 따라오십시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는 천천히 연구소 복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신발 밑창이 바닥을 짓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형장으로 향하는 계단 같았어요.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손가락을 꽉 쥐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의 끝이 보이는데도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문득 떠오른 생각. 여기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발걸음이 멈추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내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옥을 빠져나갈 것이다.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 원 손해.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 원에 인터넷 기비 48만 원, 가전 렌탈 30만 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네요.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보위부 요원의 발소리가 귓가에 박혔어요. 나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아니, 끌려가고 있었죠. 연구소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내 앞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뒷덜미에 서늘한 땀이 맺혔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내 몸은 얼어붙은 것처럼 무거웠어요.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내 운명을 결정하겠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몸은 보위부 요원의 걸음과 맞춰 움직였고 복도 끝에 있는 무거운 철문이 가까워졌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연구소의 정적을 찢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의 조명이 강하게 빛났어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그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내 신상이 적힌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몇 초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어요. 박진우 연구 책임자.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현재까지 연구 성과를 보고해 보시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고. 여기에 끌려온 이유가 단순한 연구 보고일 리 없었어요. 잘못 대답하면 나는 입술을 축였어요. 목이 바짝 말라왔어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낮췄어요. 소형 핵탄 2개발이 핵심 과제입니다. 기존 모델 대비 중량을 줄이고 탄두의 전자회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만히 나를 응시했어요. 그렇다면 그의 손끝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최근 진행된 실험에서 왜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지만 직접 들으니 숨이 막혔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현재 북한의 기술적 기반으로는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소형화가 어렵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어요.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솔직했어요. 그러나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 연구 책임자가 어렵다고 한 것인가?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급히 말을 고쳐야 했어요.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라. 그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그럼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내 머리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어떤 대답이 나를 살려줄까? 나는 침착한 척하며 입을 열었어요. 추가적인 기술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기술 협력.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첨단 반도체와 고급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속으로 침을 삼켰어요. 이제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잠시 후 그는 손을 탁 내리쳤어요. 연구 책임자가 패배주의에 물들었다는 것이구만.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우리 조국의 과학자라면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숨을 죽였어요. 조금만 더 실수하면 끝장이다. 나는 서둘러 말을 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조국의 기술력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흔들리면 죽는다. 그는 서류를 덮고 천천히 몸을 뒤로 젖혔어요. 알겠다. 그제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연구 책임자는 연구소로 돌아가시오. 안도의 한숨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날아왔어요. 하지만 당신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나는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을 뒤로하고 방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도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어요. 나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이제 연구소 어디에서도 내게 안전한 곳은 없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어요. 감시자들의 눈이 나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구소 외곽의 감시탑이 희미한 조명 아래 서 있었어요.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서. 나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당신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연구소로 돌아온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 보위부 요원들의 움직임, 심지어 내 연구실에 들어오는 공기마저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대놓고 나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이곳에선 버틸 수 없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탈출을 결심한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어요. 탈출이 쉬울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연구소는 감시망이 삼엄했고 보위부 요원들은 언제든 나를 불러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연구소 외곽에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감시탑에서 24시간 무장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내가 연구소를 빠져나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째, 보위부의 감시망을 피할 것. 둘째, 연구소를 나갈 합법적인 이유를 만들 것. 셋째, 밖으로 나간 이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질 것. 이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연구소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보위부 요원들은 하루에 3번 연구소를 순찰했어요. 아침 8시, 점심 12시, 그리고 저녁 6시. 하지만 그들의 감시는 항상 연구소 내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즉,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뜻이었죠. 나는 연구소를 빠져나갈 명분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어느 날 연구소 회의에서 연구장비 일부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실험용 부품이 남포에서 운송될 예정이었고 연구 책임자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어요. 나는 즉시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나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유 없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나는 침착하게 덧붙였어요. 지난번 실험에서 부품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박 연구 책임자가 다녀오도록 하시오. 나는 속으로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탈출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남포로 가는 트럭에 올랐어요. 운전수는 내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감시 요원이었어요. 보위부 요원 한 명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나는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트럭 뒷좌석에 앉았어요. 도로가 울퉁불퉁해질 때마다 트럭이 흔들렸고 요원은 팔짱을 낀 채 나를 흘긋 쳐다봤어요. 연구 책임자 동지는 요즘 연구소에서 어떤 기분이요?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나는 재빨리 표정을 관리했어요. 늘 똑같죠. 연구만 하다 보니 바쁩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지. 하지만 동지, 요즘 연구소에서 이상한 일이 많지 않소? 나는 순간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이상한 일이라뇨? 요원이 피식 웃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연구소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말이요. 나는 일부러 관심 없는 듯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자식 나를 시험하고 있어. 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트럭은 점점 남포로 향했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였어요. 감시가 허술해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 남포에 도착했어요. 트럭에서 내려 부품 창고로 향했어요. 요원은 창고 입구에 서 있었어요. 나는 일부러 시간을 끌었어요. 부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적어야 할 항목을 일부러 길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 요원은 점점 지루해 보였어요. 그때 창고 관리자 한 명이 다가와 요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동무, 여기 서류 좀 확인해줘야 하는데 잠깐 와서 도장 좀 찍어주시오. 요원은 나를 한번 흘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연구 책임자 동지는 여기 계속 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왔어요. 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창고 뒤쪽 작은 문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자물쇠가 걸려 있지 않았어요. 나는 서둘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남포 항구가 저 멀리 보였어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나는 바닥에 깔린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멀리서 보위부 요원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이곳에 없었어요. 나는 사라져야 했어요. 남포 항구 근처의 창고 뒤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리는 군합발 소리. 보위부 요원이 다시 돌아왔어요. 박 연구 책임자 동무, 어디 갔소? 그의 목소리가 거칠게 흔들렸어요. 나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천천히 창고 뒷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북한에서 보위부 요원의 감시망을 벗어난다는 건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이제부터는 한 발짝도 실수하면 안 된다. 나를 잡히는 순간 죽음뿐이다. 항구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어요. 나는 시선을 돌려 빠르게 움직였어요. 공장 노동자들 사이로 섞이면 나를 쉽게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갑자기 항구 전체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도망자가 발생했다. 모든 출입로를 봉쇄하라. 망했다. 생각보다 빠르잖아. 남포는 국가의 주요 항구 중 하나였어요. 외부로 빠져나가는 배가 있는 만큼 보안이 강한 곳이기도 했어요. 나는 즉시 계획을 바꿨어요. 바다를 통해 탈출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배를 타려다 잡히면 끝장이다. 내륙으로 가야 한다. 항구를 벗어나려면 검문소를 지나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경계가 삼엄한 상황에서 검문소를 통과하는 건 자살 행위였어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나는 근처 공장지대로 방향을 틀었어요.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공간,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곳. 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한동안 나는 고철더미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찾아. 이곳에서 나간 흔적이 없다. 보위부 요원들이 사방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남포공장에서 일하던 대학 동기 최민수였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민수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지금 내게 선택지는 없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민수야. 그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어요. 박진우, 너 왜 여기에 있어?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줘. 아니면 난 죽어. 민수는 잠시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서 갈등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연구소를 탈출했다는 걸 안 순간 그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따라와. 그는 나를 공장 안쪽으로 끌고 갔어요. 우리는 컨테이너 박스 뒤에 몸을 숨겼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 소문 들었어. 연구소에서 일이 있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위부가 나를 감시했어. 더 있다간 죽을 거야. 민수는 주위를 살폈어요. 너를 도와주면 나도 위험해. 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민수야,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아니면 난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다. 남포에서 육로로 나가는 길은 거의 막혔어.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가 가리킨 곳은 화물열차였어요. 남포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화물열차는 검문이 비교적 허술했어요. 이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위험하겠지. 민수는 피식 웃었어요. 위험하지 않으면 북한이 아니지 않냐.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어요. 그래, 이곳을 벗어나려면 이 방법뿐이야. 우리는 서둘러 화물열차가 있는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군용 트럭이 보였어요. 보위부가 이미 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민수와 나는 급히 몸을 숨겼어요. 누군가 내부에서 신고했나 봐.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어요. 기차역 뒤편의 그림자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나는 민수와 함께 보위부 요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플랫폼 주변엔 군용 트럭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무장한 병사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어요. 망했다. 예상보다 더 철저한 봉쇄야. 보위부는 내가 화물열차를 이용해 도망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대로는 기차에 접근도 못해. 나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끌면 결국 발각될 뿐이었어요. 우회할 방법이 없을까? 나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어요. 기차역 한쪽에 화물 적재 구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저기 컨테이너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어. 민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쪽은 비교적 감시가 덜해. 하지만 시간이 없어. 빨리 움직여야 해.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좋아. 지금이야. 우리는 그림자 사이로 몸을 낮춘 채 빠르게 움직였어요. 플랫폼을 지나 컨테이너 적재 구역으로 향했어요. 멀리서 보위부 요원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최대한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화물열차 바로 앞까지 도착했어요. 이제 올라타기만 하면 돼.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거기 누구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뒤돌아볼 틈도 없이 나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뛰어! 민수도 나와 함께 내달렸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경보를 울리며 쫓아왔어요. 도망자 발견. 기차역 봉쇄하라. 화물열차는 출발 직전이었어요. 나는 전력을 다해 뛰었어요. 이 기차를 놓치면 끝장이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점프했어요. 그리고
간신히 화물칸 난간을 붙잡았어요. 민수도 필사적으로 뛰어올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공했어요. 기차에 올랐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보위부 요원 몇 명이 따라붙고 있었어요. 절대 잡혀선 안 돼. 나는 민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가 마지막 힘을 내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있는 힘껏 그를 끌어올렸어요. 그 순간 탕, 탕, 총성이 울렸어요. 민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나는 놀라 그의 몸을 붙잡았어요. 그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버텨. 다 왔어. 기차는 점점 속도를 냈어요. 보위부 요원들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어요. 우리는 기차 안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우야, 난 더 못 갈 것 같아.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넌 살아야 해. 우리 같이 가야 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발목 잡을 거야. 너라도 가.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안 돼. 너도 나와 함께 살아야 해. 민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넌 반드시 살아남아. 그리고 북한을 벗어나.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나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하지만 그는 힘없이 눈을 감았어요. 민수는 끝내 숨을 거뒀어요. 나는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우린 함께 탈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의 탈출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놓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켰어요. 나는 살아야 한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기차는 밤의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서 자유를 찾기로.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강을 넘을 수 없었어요. 그때 나는 장 사장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 가족과 오랜 연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한때 북한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밀수꾼들과 거래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장 사장은 불법 무역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그를 장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숙청된 이후 장 사장과의 연락도 끊겼어요. 나는 그가 아직도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죽이며 밀수 경로를 따라 장 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는 여전히 압록강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첫 반응은 냉정했어요. 내 놈,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박진우, 내 아버지가 나에게 빚진 게 얼만지 아니? 나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연구소에서 도망쳤습니다. 북한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내 가족이 평양에 있지? 그 말에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을 북한에서 빼내야 합니다. 장 사장은 한숨을 쉬며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너 하나 빼내는 것도 위험한데 내 가족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나는 두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제가 남한에 도착하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어요. 중국에서 내 친구를 찾아라. 그에게 돈을 전해야 한다. 내가 남한에 가면 반드시 내 몫을 갚아야 한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약속합니다. 이제 탈출의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장 사장은 나를 강가로 데려갔어요. 이 타이어 튜브를 타고 건너가라. 하지만 조심해라. 순찰이 강화됐어. 나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한 발 한 발 물속으로 들어가며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 멈춰. 거기 서라. 북한 군인들이 나를 발견했어요. 제발 제발. 탕. 탕. 총알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해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마침내 중국 땅에 닿았어요. 나는 온몸이 젖은 채 땅에 쓰러졌어요. 살았다, 정말 살았어. 하지만 중국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북한 보위부는 중국 공안과 협력해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있었어요. 나는 신분이 없는 채로 도망쳐야 했어요. 그때 나는 장 사장의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위조된 신분증을 건넸어요. 이걸로 내 신분을 감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라. 탈북자는 언제든 잡힐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꼭 살아남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나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향했어요.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행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어요. 나는 태국 난민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수용소에는 이미 많은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지쳐 있었어요. 여기 있으면 한국으로 보내주나요? 모르겠어.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더군. 나는 막막했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한행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끝났어.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는 한국 땅을 밟았어요. 하지만 나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어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북한 핵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그 순간 조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확히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는 한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북한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누구와 일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어요. 그리고 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새로운 시험을 마주해야 했어요. 나는 남한에 정착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가족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여동생은 무사할까? 북한에서 내가 탈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나는 한없이 무력해졌어요. 가족을 두고 온 탈북자는 영원히 온전할 수 없다. 나는 북한을 떠났어요. 내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한 나는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나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 연구소에서 일어났던 숙청과 감시, 그리고 민수처럼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양정보통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한국에서 행복하시기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양정보통이 탈북 사연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평양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